2040년 후에 이 컴퓨터의 인공지능이 모든 사람의 지능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대공황 1929년에 있던 미국 대공황의 모습인데요. 과학 만능주의 또한 이 테크노폴리의 산물이라고 합니다. 기술이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자 인간의 수많은 필요와 풍요가 기술로부터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기술의 끝없는 발전이 경제의 번영을 가져올 것이라고 굳게 믿은 과학 만능주의는 자본주의와 결부되어 끝없는 생산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것이 시장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과잉 공급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은 1929년 10월 24일 대공황 사태를 맞이했고요. 자본과 기술은 인간을 전쟁으로 휘말리게 한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해 설명해드리겠는데요. 인공지능 하면 대부분 생각하는 것이 알파고라고 생각합니다. 알파고는 구글의 자회사인 딥마인드가 개발한 바둑 인공지능인데요. 바둑은 경우의 수가 체수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 많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 또한 이것을 절대 모든 경우의 수를 분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넘을 수 없는 지능의 영역이라고 여겨졌는데요. 최정상급 기사로 불리던 이세돌 구단을 4승 1패로 꺾으며 인간의 지능을 신뢰하던 사람들에게 많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밖에도 인공지능의 학습 능력을 사용하여 인간의 지적 수준보다 몇백만 배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통해 사람의 판단을 대신하려는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인공지능을 대표하는 영화인데요. 이 아이로봇이라는 영화는 2004년 개봉했음에도 많은 이슈를 몰고 왔었습니다. 이 대충 줄거리를 설명해드리면 2035년 인간은 지능을 갖춘 로봇에게 생활의 모든 편의를 제공받으며 편리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 영화를 보시면 아이를 키우거나 아이를 돌보는 로봇이나 애완견을 산책시키고 있는 로봇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들이 바로 테크노폴리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장면인데요. 병원부터 각종 전문직 등의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여 자리를 하고 있고 심지어 개인의 가정에서까지 요리나 청소를 하는 가정 로봇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나 영화의 후반부나 중반부를 가면 로봇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제압하고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로봇 심리학자인 수잔 케이블린 박사를 협박하고 있고요. 로봇들의 반란을 통해서 모든 세상이 아수라장이 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닐 포스트먼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닐 포스트먼은 처음이 기술이 도구로 사용되는 사회, 기술은 진리를 추구하는 도구이다라는 처음 주장을 했고 그 다음 테크노크라시스라는 새로운 기술이 사회의 중심 화두가 되어 기존 문화와의 경쟁 및 긴장 관계를 이루며 발전하는 기술주의 사회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다음 지금 현재 테크노폴리로 진입하고 있고 이 테크노폴리는 기술이 신격화되어 인간과 사회를 지배하는 기술 만능주의 사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닐 포스트먼이 이 세 가지 영역으로 인류 문화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 테크노폴리의 저자인 닐 포스트먼은 미국 뉴욕 출신의 미디어 생체학자이고 미디어 비평가, 현대사회 비평가, 사회 전망가, 사회적 비현실주의의 공상가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소개될 수 있을 만큼 분류 불가능한 학자라고 평가되기도 하고요. 네, 이 저자의 대표적인 서적으로는 교육이 정말 사라지는 어린이, 죽도록 즐기기, 산이 없는 세상 교육의 의미를 찾아서 그리고 저희가 지금 발표하고 있는 테크노폴리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네. 미디어 생태학은 닐 포스트먼은 1968년 미디어 생태학이라는 단어를 처음 공식적으로 사용한 인물이자 미국 대학교의 박사과정을 만들어 미디어 생태학이라는 학문의 기반을 구체화시킨 인물입니다. 닐 포스트먼은 마셜 맥루언의 영향을 받아 미디어 환경이 갖는 영향력을 주목하면서 새로운 미디어의 이용이 단순히 기능적 도구를 하나 더 갖게 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생태학적 변화를 일으킨다고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사람들이 사회와 이 오락 산업 위주의 미디어 사회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잠시 멈추어서 생각하도록 하는데 그의 온 삶을 바쳤다고 묘사되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는 현대 사회와 특히 현대 미디어는 말하고 생각하고 배우고 서두르지 않는 것을 폄하하고 경시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는 많은 저작들에서 사람들이 정보의 원천이 무엇이 되었든 정보를 받아들임에 있어 덜 수동적이 되라고 촉구했으며 미디어 아이콘들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갖기를 희망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진을 보시면 마셜 맥루한과 닐 포스트먼의 뿌리를 걷어 그 미디어 생태학적 용어를 근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요. 네, 마셜 맥론이 주장한 미디어는 메시지다와 유사한 미디어는 메타포다라는 명제를 닐 포스트먼은 제시했었습니다. 맥론이 보이는 커뮤니케이션에 집중을 했다면 포스트먼은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보이는 기술, 예를 들어 텔레비전과 컴퓨터 등과 안 보이는 기술, 여론조사 기술, IQ 테스트, 통계학 모두가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라고 보면서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도 이러한 기술적 환경의 일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에 지금 클레이 셔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1964년생 뉴욕 대학교 언론대학원 교수로 오늘날의 미디어 학자이자 소셜 미디어 전문가로 불립니다. 이 사람은 TV 시청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여 17살부터 TV를 보지 않았는데요. 1990년대 초 인터넷을 처음 접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 한 달에 100시간 이상씩 인터넷을 연구하기 시작했고요. 1996년부터 IT 전문가로 명성을 얻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클레이 셔키의 대표적인 저작들로는 끌리고 쏠리고 들끓는다, 그리고 많아지면 달라진다라는 책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은 경제 전문지에서 스티븐 잡스, 마크 주커버그, 제프 베조스와 함께 IT 분야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인물로 꼽았습니다. 네, 클레이 셔키는 문화적인 혁명은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새로운 습관을 받아들이면서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정보를 소비하는 집단이 아닌 정보를 각자 만들어내는 새로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네, 닐 포스트먼이 주장한 우리는 정보에 압도된 문화 그 자체이며 우리는 대다수는 이 과정을 통제할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라고 주장하고 정보를 받아들임에 있어 능동적인 자세가 되고 미디어 아이콘들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과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네, 1부에서는 이제 간단한 책 소개와 이제 그 책 소개와 이제 저자의 소개였고요. 이제 2부에는 책 소개를 해드릴 텐데, 테크노폴리는 이제 단순하게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인간의 주체성이 상실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보시면 표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차가 있고, 목차는 총 11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다음으로 이 책에서 1장에서는 이제 하나의 설화가 나옵니다. 이제 티모스 왕과 이제 이집트의 신이 나오는데, 티모스 왕이 이제 이집트의 신을 초대하게 되는데, 이제 이집트의 신을 초대하는데 이집트의 신이 이제 기술의 신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집트의 왕이 이제 이집트의 신을 초대했을 때, 이 이집트의 잘못 설명했는데, 타모스라고 불리는 이집트의 왕 테우스 씨를 초대했지만 테우스 씨는 기술의 신이었어요. 그런데 테우스는 그 자신의 방울품을 타모스에게 보여주면서 이 기술을 받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타모스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기술에 의해서 인간의 주체성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어떤 설화로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한 거고요. 이처럼 포스트먼도 기술을 문화 속으로 수용하는 데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1장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기술의 발전사에 대한 내용들이 2장부터 5장까지 이어지는데, 이제 2장에서는 이제 16세기 이전에서는 이제
비교적 그 시대의 문화와 어떤 시대의 가치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기술이 사용이 되었었는데 이제 인쇄술의 발전이라든지 어떠한 도구들 그리고 또 시계와 나침반 등의 발명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어떤 인식론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고 이러한 변화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점점 더 기술 발전이 사회 변화를 가져온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고 하지만 이때 당시의 시대에서는 신을 믿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완전한 기술주의 사회로 가는 데 있어서는 조금의 시간이 필요했고요. 하지만 이때 다양한 발명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인식 체계가 점점 변화하고 또 신본주의 체제에서 인본주의 체제로 변화되고 있다는 시점을 2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으로 가서는 이제 어떤 산업혁명 시대를 지나가면서 기술주의 문화에서 테크노폴리 시대로 접어 들어간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테크노폴리로 이어지게 되는 요인들 중에 하나로 이제 포스트먼은 미국인들의 선천적인 특성들을 나열했어요. 미국인들의 개척 정신, 도전 정신들이 어떤 이런 기술의 빠른 발전들을 불러왔고 이런 빠른 발전들이 사람들이 이 기술을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즉 이제 테크노폴리로 이어지는 어떠한 디딤돌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장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4장에서는 이제 그 산업혁명 시대 이후에 정보혁명 시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보혁명 시대로 이어지면서 이제 사람들이 기술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떠한 그 범위들을 매우 많이 넘어서는 이제 기술의 발전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보혁명은 5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졌었는데 하나는 이제 인쇄술이었죠. 16세기 이후에 나왔던 인쇄술의 발전, 그 다음에 산업혁명 시대 이후로 전신과 신문이 등장하고요, 방송이 등장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인터넷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모든 혁명들을 이제 포스트먼은 깜짝 세계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깜짝 세계라는 것은 어떤 이런 무분별한 기술의 발전들에 의해서 우리가 그 정보에서 오히려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들 때문에 깜짝 세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서 인간의 진보는 기술의 진보로 대체되었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의 발전이 곧 인류의 발전사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발전들로 인해서 이 기술의 발전들로 인해서 어떠한 우리 인간의 출성을 지키는 방어 체계가 무너졌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테크노폴리가 창궐하는 시기는 정보를 통제하는 방어 체계가 무너질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통제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제도로 예전에는 종교와 어떤 국가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종교와 국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어떤 생각을 다시 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신화, 이런 이야기들이 점점 무너지게 되었고 사람들이 이제 어떤 도덕적인 예전의 관습과 결정들을 따르지 않고 이제 새로운 도덕적 자신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지해서 이제 기술에 의한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덕성의 어떤 사람들의 개인적인 판단이 기술 발전에서 내릴 수 없는 그 상태가 테크노폴리의 또 다른 정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로는 이제 어떠한 기계의 발전들이 우리의 인식 체계 또 우리가 어떠한 기술의 통제를 받고 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6장부터 10장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의학 기술이 있습니다. 이제 의학 기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치료 가능한 불가능한 질병들을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바꾸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오히려 이제 그러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의료 체계들과 의료 비용들이 증가하게 되었고 또 그것들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비용들 또한 증가하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술의 발전이 우리에게 더 나은 편리함과 유익함을 주었지만 그에 따른 인간 사회에 있어서 더 많은 대가들을 치르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기술을 들 수가 있는데 컴퓨터의 보편성이야말로 이제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포스트먼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컴퓨터는 테크노폴리에 아주 부합하는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수많은 대중들이 사용함으로써 그 보편성이
보편성이라는 권력을 획득하였고 그 보편성 때문에 컴퓨터가 우리에게 주는 어떠한 정보나 메시지들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컴퓨터는 활용 범위가 무한하기 때문에 인간의 지능과 생각을 모방할 수 있을 수준까지 활용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라는 기술에 인간이 의존하게 됨으로써 인간의 주체적인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상실되게 되고 즉 테크노폴리의 지배력이 더욱더 강화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기술로서 이제 포스트먼은 이제 언어를 들고 있는데 이제 언어 또한 이제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 도구라고 포스트먼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말이 있듯이 이제 언어는 활용에 따라서 기능과 역할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통계의 오류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어떠한 통계 자료를 봤을 때 그 통계에서 찬성이 80%가 나왔다. 이런 결과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어떠한 그 사안에 대해서 찬성이 80%라는 것을 보고도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먼저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언어에서 우리가 좌지우지 될 수가 있고 또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또 어떤 다른 측정하는 언어에 있어서는 IQ의 오류를 줄 수가 있습니다. IQ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130이다, IQ 150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측정할 수 있고 우리 어떤 지능을 수치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들지만 사실은 그것들은 우리의 지능을 실질적으로 정말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언어의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마치 그 지능을 객관적으로 수치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어떤 언어의 역할이라고 또는 언어의 기술에 의한 우리의 생각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그 기능과 활용에 따라서 그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보이지 않는 기술이라고 포스트먼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에게 과학만능주의라는 그 사상 체계를 줄 수가 있는데 과학만능주의는 이제 아래 세 가지 믿음이 결합된 개념으로 포스트먼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 과학의 방법론을 인간 행동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생각, 또 사회과학이 사회를 이성적으로 인도적으로 구성하는데 필요한 특정한 원리를 구성한다는 것, 또 기술적 수단이 인간의 생산을 통제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한다는 것, 과학에 대한 신뢰가 행복과 도덕 그리고 영생의 의미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에도 의미를 부여주는 포괄적 신념 체계를 제공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과학만능주의 또한 이제 어떤 교과서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과학을 배우게 되면서 또 과학의 발전이 놀라운 기술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은연중에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상의 변화가 또 테크노폴리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넘어가서는 이제 테크노폴리의 특징과 그 다음에 테크노폴리의 대안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테크노폴리의 특징에 있어서는 어떠한 상징의 대고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미래와 과거, 현재를 구성하는 어떠한 그 서사, 이야기들을 뒷받침하는 데 활용이 되는 건데요. 쉽게 생각한다면 이미지라는 것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징, 우리가 무엇을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그 이미지를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 이미지는 기술적으로 복제가 가능하고 활용이 무한한 범위까지 이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 상징이라는 것에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징에 의존하여서 어떠한 그 시대의 문화들을 이끌어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상징이라는 것이 기술에 의해서 무한히 복제가 가능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징이라는 것의 희소성이랄까 그런 것들이 많이 감소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그 시대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그 서사, 즉 그 이야기들이 우리 시대에 쉽게 생각하면 시대의 가치관이겠죠. 시대의 가치관이 점점 더 무의미해지고 있고 기술의 발전에 있어서 기술의 발전 때문에 그런 것이 좀 무의미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대해서 넘어가죠. 네, 그래서 포스트먼은 이 시대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으로 무장한 저항투사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테크노폴리 시대에서 우리가 테크노폴리라는 것은
어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인간의 주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당연하게도 포스트먼은 미국 테크노폴리의 악영향에 맞서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원리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항투사는 기술이 결코 사물의 자연적 질서 가운데 일부가 될 수 없음을 알고 있으며, 기술로부터 인식론적, 전신적으로 거리를 둠으로써 기술이 어느 정도는 낯설게 우리에게 다가가도록 만들고, 이것이 결코 기술들이 필수적이거나 우리에게 있어서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술에 있어서 우리와의 어떤 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는 테크노폴리 이제 11장까지 정리를 하면서 그 다음에 비평을 첨가를 했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비평을 하게 되면서 몇 가지 짚었던 것은 이제 테크노폴리가 너무 기술 비관주의로 흐르고 있지 않나라는 것이었고, 포스트먼은 테크노폴리의 대안으로 그 기술과 정보에 맞서서 우리가 어떠한 기술로부터 분리하고 정신적으로 인식론적으로 어떤 기술과 별개의 존재로 서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교육들이 강화되기를 포스트먼은 원하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사회에서 그러한 기술들을 이용하고 있는 기득권층이 우리에게 인간성의 상승을 위한 교육을 원치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테크노폴리의 그런 낭만적인 상상이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것을 지금 비평으로 기록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한 것은 이제 기술 결정론인데, 인간을 배제한 기술 결정론에 대해서 비평을 해봤습니다. 기술 결정론이라는 것은 어떤 사회 발전사가 사회와 무관한 어떤 논리와 발전 법칙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 변화와 상관없이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생각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기술과 사회가 나아가는 방향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인간의 계획과 선택과 행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감안하지 않는 점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다른 교수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런 테크노폴리 시대에 대안을 내놓은 사람이 있을까 해서 이제 왓츠맨이라는 사람을 찾게 되었습니다. 왓츠맨은 사회적 구성론이라는 것을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 사회적 구성론이라는 것은 어떤 기술이 좀 포스트먼의 관점과 달리 사회적 갈등과 협상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사회적인 변화가 기술의 변화의 요인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권력의 분배 방식이 남녀 간의 성별 차이라든지 이런 데서 기인할 수 있다고도 보았고, 어떠한 성평등적인 기술의 창출과 활용을 위해서 기존의 권력 구조에 도전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주디 왓츠맨에 대한 설명이고요. 네. 주디 왓츠맨은 사회과학연구원 사회학과 교수이자 런던 경제원의 성별연구소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교수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비평을 끝내고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결론을 내렸을 때는 저희가 이제 두 가지로 결론을 내렸는데요. 기술만이 사회 변동의 완전한 인자가 아니고, 그다음에 인간이 수동적인 존재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저희가 테크노폴리를 읽고 최종적인 결론으로 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Q&A로 진행해나가요.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네.